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철학과 굴뚝청소부 언어철학 소시르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족들이 깰까봐 딱히 음악도 틀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신다라면 제가 아마 이 녹음에 성공한 걸 거고요. 만약에 실패했다라면 아마 이제 저희 딸이 일어나서 울었기 때문에 중간에 녹음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실의 언어학적 혁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일단은 확실히 여러분 그 언어학 쪽이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제 논리학도 굉장히 좀 못 따라가는 편이고요. 별로 재미도 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느새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읽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도 이거를 또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 흐름이 끊겨서 지금도 저도 녹음을 우선 몇 번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냥 그래도 일단 오늘 하는 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실의 언어학의 기본 명제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언어는 일종의 기호를 갖고 있죠. 기호요. 즉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 여기 책에서는 이제 송아지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더더군다나 지금 음성 파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더 설명하기 힘든데 만약에 우리가 송아지라고 만약에 글자를 쓴다라고 하면 그 글자는 기호죠, 기호. 한국어로 송아지라고 쓰면 기호가 되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송아지라고 하는 거를 할 때 그 기호가 뭔가를 가리키는 대상이 있죠. 즉 우리가 음매하는 음매가 아니죠. 음모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시골에 살고 있는 정말로 그 송아지들이 있죠. 소의 새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송아지라고 우리가 기호를 쓸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호가 지시하는 이 대상을 우리는 이제 지시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와 지시체, 그러니까 송아지라는 이 기호, 글자죠. 말 그대로 글자, 또 그 실제의 송아지, 그 지시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송아지 하면 바로 우리가 뭘 떠올리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가축인 송아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보통 이 기호라는 것과 지시체가 굉장히 같은 것,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로 우리가 글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언어나 기호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이었다라고 이제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바로 뒤에 이제 그 소시르가 이제 그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배우거든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꼭 여러분이 이걸 다 동의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이 조종일이잖아요. 저를 아시는 분은 종일이 걔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여러분 조종일이라는 그 기호 자체는 즉시 저를 떠올리게 되어 있죠. 그죠? 종일이라고 할 때 같은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이 근육과 핏줄이 막 피가 흐르고 있는 바로 저 생물인 저를, 인간인 저를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기호와 지시체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보통 언어 소통을 하고 있고 의사소통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시르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실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일단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본인이 몇 가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어학에서 구분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랑그와 파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파롤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랑그, 파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 랑그는요. 어떤 언어 어떤 그 문법적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이 랑그의 일부가 되는 거고 파롤은 그냥 어떤 화언.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성대가 울려서 들려지는 거 있죠. 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랑그는 뭐 일종의 문법도 랑그의 일부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그냥 랑그는 언어의 어떤 문법, 파롤은 어쨌든 그 음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화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제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를 지금 여러분은 제 목소리로 듣고 있죠. 종일이의 목소리로 듣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걸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 네, 따라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하실 때 여러분의 음성과 제 음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빠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소리로,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의 성대가 다른 만큼 모든 사람의 목소리도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런 빠롤도 지금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는 말을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발음을 했다면 빠롤은 1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랑그죠. 이 랑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라고 할 때 나는은 주어고 주스는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스를 수량 한 컵 마셨다 서술어죠. 여러분 이거 이 순서만큼은 지켜져야 되죠. 나는 한 컵 주스를 마셨다. 이상하죠? 나는 마셨다 주스를 한 컵. 이상하죠? 한국 문법에는요. 그러니까 랑그는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켜져야 될 문법은 랑그의 일부니까 이것은 변형될 수가 없죠. 알겠죠? 만약에 그럼 랑그는 그럼 늘 한계냐? 그렇지는 않죠. 나는 주스를 한 컵 마셨다는 한국어의 어떤 랑그니까요. 랑그를 따라간 거니까 I drank a cup of juice라고 하면 영어가 되겠죠. 영어로 만약에 I drank a cup of juice라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랑그로 발음하게 됩니다. 의미는 같은데 랑그를 두 개를 사용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 이 규칙이잖아요. 이 랑그라는 게 규칙이라는 건 본래 적어도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뭔가 따르고 말 그대로 뭔가 사회성을 확립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랑그는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법이라는 건요. 그래서 내가 이 랑그에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그건 나와 무관하게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랑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그죠? 랑그와 빠롤 이딴 얘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결국 여러분 여기서 아마도 더 중요한 건 이 랑그라는 표현을 뭔가 좀 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랑그야말로 소시르는 언어학이 다루는 대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소시르가 주로 연구한 건 이 빠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랑그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적 규칙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거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적 규칙이라는 것이 바로 어쨌든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게 랑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사회적 규범, 이 사회적 제도라고 자두의 측면으로 언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언어적 랑그를 연구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어떤 사회 구조, 우리의 어떤 의식, 인간의 어떤 사유와 의식에 대한 것도 탐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 이제 슬슬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그러다 보면 대체 소시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왜 중요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감이라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기호와 지시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호와 지시체는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소시르는요, 방금 이제 어떤 랑그의 어떤 사회성에 대한 얘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기호란 철저히 자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호와 어떤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와의 관계가 말 그대로 자의적으로 정해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까 그 송아지라고 표현할 때도요, 만약에 여러분 송아지가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아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송아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아지, 그죠? 수아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발음했더라도요,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바꿀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언어를 어쨌든 형성을 할 때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당장 송아지를 그러면 우리 당장 바꿔요. 상아지로요. 라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랑그는 사회적 어떤 규범이니까요. 하지만 필연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연성이. 꼭 그것이 송아지여야만 할 이유는 애초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름도 생각해보죠. 이미 대표적이잖아요. 제가 이름이 조종일이지만 사실은 제가 조종일인 이유는 단순히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연이고 자의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 여러분 어때요?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저도 아까처럼 이제 지금 뒤늦게 바꿀 수 있다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기호와 지시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조종일이라는 기호와 실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저랑은요, 사실 철저하게 꼭 그래야 될 만한 어떤 필연성이었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용어로서는 기표와 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호라는 것을 기표와 기이로 나누고 있는데, 기표는 시니피앙, 기이를 시니피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여러분 딱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들려진 어떤 표현이라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표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표는 표시하는 것, 기의는 표시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 쓰여지는 방식을 보면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송아지라는 기표가 있잖아요. 송아지라는 어떤 그 기표. 송아지라는 어떤 이 글자에 대한 어떤 이 기표와, 근데 그거 실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그 송아지의 의미를 기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하니 더 헷갈리죠? 그래서 그 기표 기의까지는, 용어만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다른 공부하실 때 가끔씩 이제 이 프랑스 철학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딱히 제가 보면 기호와 지시체가 자의적이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는 공시성과 통시성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공시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동시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동시적이. 지금 현재 안에서 공간적 개념의 어떤 공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적으로, 동시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요건들이라는 거죠. 통시성이라는 건 여러분 역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시르는 언어적인 어떤 변화적 관계의 어떤 역사성보다는 오히려 공시 언어학을 더 중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랑그를 더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규칙과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소식의 목적이니까 이 공시성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런 규칙과 체계를 연구하는 게 일종의 그 공시성이죠. 자, 그리고 결합관계, 계열관계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 지금 어차피 이 책을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닌 이상 지금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는 딱히 이걸 얘기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듣고 이해하기에는요. 어쨌든 결합관계와 계열관계라는 관계로 어쨌든 우리가 일정한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단어들이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결합되는 그 방식. 이게 결합적 관계가 있고, 그죠? 계열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나는 대신 우리는 밥을 먹었다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혹은, 너는 밥을 먹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나는 물을 깃는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빵을 버린다. 그죠? 그죠? 이렇게 쓰면 수학까지 하면 더 헷갈리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러분, 나 대신 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죠. 또 밥 대신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빵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먹는다라는 수로 대신, 물을 깃는다가 될 수도 있고, 빵을 버린다도 될 수도 있고요. 밥을 버린다도 될 수도 있고요. 여하튼, 계속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주어 자리를 대체하고, 목적어 자리를 대체하고, 수로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열 관계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합 관계라는 건 아까처럼 주어, 나는, 밥을, 목적어, 먹는다. 이게 이제 이 가로축이죠. 가로적으로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걸 결합 관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결합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나는 밥을 버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려봤자, 그죠. 그렇게 딱히, 그런 틀을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 설계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시가 이런 걸 연구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아까 오히려 여러분 지금 들은 것 중에 여러분 그냥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요. 오히려 어떤 언어의 어떤 사회성이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어떤, 그죠. 랑그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 결정 자체는 자의성이라는 거. 기호와 지시체가 그렇다고 해서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오히려 중요한 게 이제 기호의 가치에 대해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기호는 일종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부터 여러분 좋다 나쁘다의 그 가치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 예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적절한 예를 쓰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양 있죠, 양. 그죠? 우리가 목초지에서 키우는 양. 그러니까 소시르는 양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어에서 MOUTON. 그죠? 발음 뭔지 모르겠네요. 프랑스에서 양이라는 단어가 MOUTON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여러분, 영어에서 양은 알죠? sheep이라고 한가요? SHEEP, 양이죠. 영어에서 이거를, 이렇게 양은 이렇게 SHEEP로 해서 발음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같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공부할 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양이 뭐냐라고 할 때, 한국어로는 양이고, 프랑스어는 MOUTON, 그리고 영어로는 SHEEP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 가치라는 건 뭐냐? 자, 프랑스어에서 근데 문제는 이 MOUT1이 있죠. 이게 이 프랑스의 양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양이든 죽은 양이든 모든 양고기든 간에 다 그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산 양, 죽은 양, 양고기 다 어쨌든 모든 종류의 양을 다 표현하는 게 프랑스어의 양이라면 영어의 이 십 있죠, 여러분. SHEP는요. 살아있는 양만을 가리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뭐죠? 가치가 다르다. 여기서 가치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실은 이걸 되게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번역할 때 하고 있는 쓰임에 대한 의미만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어떤 가치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계속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양이라는 예를 들고 있잖아요. 자, 영어에는요. 방금 프랑스어의 양 있죠. MOUTON에 해당되는 또 역시 단어가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SHEP 말고요. MUTTON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프랑스에서 뭔가 파생된 어떤 언어겠죠. 그래서 이것도 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에는 양이라는 단어가 두 개 있는 셈이죠. SHEP와 MUTTON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살아있는 양을 가리킬 땐 SHEP고 그렇죠? 그리고 MUTTON이라는 영어식 또 다른 양은요. 죽은 양고기를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미 프랑스어에 MOUTON이라는 양이 있었잖아요. 프랑스어에서 원래 있었던 MOUTON이 영어화돼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MUTTON이 되었을 텐데 문제는 가리키는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어의 MOUTON은 죽은 양. 근데 죽은 양이 아니라 모든 양이었죠.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 MOUTON은 죽은 양이든 살아있는 양이든 다 포함되는 그 양인데 영국에서의 MUTTON은 그냥 죽은 양만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자가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영국인이 프랑스어를 처음 배울 때 프랑스인이 양을 가리키면서 MOUTON이라고 발음을 했겠죠. 그러면 영국인은 그것을 보고서 손가락 가리킴을 봤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애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저 양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쉬리였겠군. 그러니까 SHEP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양고기 요리를 보고도 프랑스인이 또 MOUT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인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SHEP는 살아있는 양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영어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저거는 양고기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이제 뒤늦게 알게 돼서 그렇다면 이제 그 단어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정작 영국에서는 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쓰여지는 가치들도 다르죠. 그죠? 복잡해 보이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양이라는 단어 안에도 어떤 그 가치적 측면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더 쉬운 예는 밑에 나오네요. 바로 개새끼 있죠. 강아지와 개새끼. 여러분 그 강아지라는 말과 개새끼란 말은요 어때요? 사실 그 기호적인 의미는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가치는 다르죠. 여러분 이게 훨씬 쉬운 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 강아지와 개새끼란 말은 솔직히 같은 표현 정확하게 여러분 아무런 어떤 감정을 담지 않고 여러분 발음하시면 강아지, 개, 새끼, 개의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죠. 그렇죠? 저기 남의 멀쩡한 애완견 갖고 저 개새끼 이쁘네 라고 하면 어떤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분 만약에 융통성 없이 야 이거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잖아 개의 새끼 그냥 그 얘기한 것 뿐이야 왜 화를 내니?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죠. 왜? 이미 한국어의 어때요? 한국어의 어떤 이 언어의 어떤 체계 자체가 이미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실 본인도요. 그렇죠? 개새끼는 욕이죠. 욕으로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새끼와 강아지가 말 그 자체로는 의미가 같지만 사실 쓰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에 이걸 가치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호의 가치가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기호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진다?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그 프랑스의 그 양이 있죠. 프랑스의 양 MOUTON과 그죠? 영어의 SHEP가 가리키는 것과 다른 어떤 different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표시하고 있죠. 다른 일종의 어떤 그 묘한 뉘앙스적 차이에 의해서 어떤 기호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 그죠? 그래서 거기서 가치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호의 가치는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소시르는 말을 합니다.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이 책 후반부에 가면 이게 이제 소시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거든요. 어떤 근대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근대성이라 하면 우리가 저희들 다뤘던 어떤 주체 철학 그리고 어떤 과학주의 이런 게 근대성이라면 또 이런 걸 해체하는 게 탈근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차이에 결정된다라는 어떤 이런 역동성,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은 오히려 탈근대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소시르의 혁명의 효과, 대체 이게 뭐냐? 지금 우린 그동안 우리가 짧은 이 시간 동안은 소시르의 어떤 언어학의 특성들을 그냥 살펴본 거잖아요. 그럼 대체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자. 대체 소시르의 혁명이 뭐냐? 그죠? 소시르의 언어학도 또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또 비유를 하는데, 그죠?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개개인의 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아까 랑그는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앞에 살펴봤죠. 랑그라는 거, 그 문법 체계. 사회적으로 약속된 규칙의 체계죠. 랑그는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말하려면 이 규칙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 규칙의 체계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한국인이 될 수 있죠. 한국어의 랑그에 따라야 되니까. 그렇다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물론 좋다, 나쁘다는 판단 역시 언어의 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도 어디에서 나타난다? 언어의 구조 속에서 이미 드러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쓸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뭔 얘기냐? 결국 여러분 사고와 판단은 개개의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의미체계, 언어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고 개인들은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러분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저번 타임에 배웠던 훔볼트적 개념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어 대신 어디서 도출한 거다? 이 랑그의 특성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은 언어의 규칙의 체계 안에 우리가 편입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고와 판단은 우리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 판단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언어의 의미 체계 안에 언어의 구조의 틀 안에서 사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미와 판단은 혹은 우리가 사유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사고가 주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철학과 골동서의 핵심 중에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뭐예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라는 것은 사유하는 주체였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와 있으면 언어학의 의미 안에서 결국 사고는 주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언어 구조에 내장되어 있는 거다. 이 사고라는 건. 그래서 오히려 주체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언어 구조에 따라야만 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작 여러분 소시르는 구조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요. 구조라는 말 자체는 의미체계 이렇게 쓰는데 그 의미체계라는 이제 표현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후대 학자들한테 해석될 때는 구조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주의의 창시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꼴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은 일종의 이것도 칸트가 얘기했던 선언적 구조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소시르의 언어학은 주체를 중심으로 회전하던 근대 철학을 일단은 비판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측면이 아까 우리의 사유가 언어적인 구조에 말 그대로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거니까 인간의 어떤 주체적 중심, 주체 중심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성에 대한 것을 뒤엎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어 구조주의하면 이거를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유는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몇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때 구조란 언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주체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기초를 제공하게 하는 게 되고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구조라는 것 자체가 뭔가 막 또 규칙성이 없고 틀어지게 되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칸트식의 선언적 구조와 같은 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단지 이제 이 언어라는 것 자체는 주체 외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칸트의 어떤 선언적 주체라는 건 이 주체 안에 있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시간과 공간 기억나시죠?
시공간의 어떤 개념들. 그러니까 그 칸트는 주체 내부에 있는 선언적 구조였다면 이제 이 언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주체 외부의 어떤 외부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언적 구조니까 주체 외부의 선언적 구조다라고 이제 저 임경훈 교수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니까 훔볼트의 어떤 칸트주의와도 굉장히 유사해요. 구조주의적 특성. 자, 그래서 여러분 훔볼트는 또 역으로 어떤 이런 어떤 언어 구조학의 또 훔볼트 역시도 거의 그 초창기 멤버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시르 언어학의 내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자, 모순, 그렇죠? 자, 아까 그 여기서 기표와 기가 다시 드러나는군요. 아까 저 지시하는 것, 지시되는 것, 기표와 기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계라고 할 때요, 시계라는 표현 자체는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라고 했죠. 이 기호는요. 우리가 시계를 꼭 시계라고 할 어떤 필연적 이유는 없거든요. 굳이 그냥 그죠? 시계라고 쓰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시계라고 쓰자 일단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을 살펴봤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기호와 지시체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거. 그냥 일종의 우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결정한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결정됐으면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 자의적으로 또 변형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호와 의미 사이의 관계는 어쨌든 약속에 따라서 고정된 것으로 일단 간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는 이제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계라는 기호를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시계라는 우리 글자를 보면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방마다 있는 그런 시계, 그 움직이는 시계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죠? 또 저 물건이 있으면 우리는 또 시계라는 기호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붙어서 형성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거다 이 관계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아까 언어의 자기성의 특성에서 이게 고정성을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까 그 개새끼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개새끼라는 기호의 가치는 강아지라는 기호의 어떤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다름의 어떤 차이, 디퍼런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호의 가치란 개념은 정작 또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기호의 어떤 차이성. 여러분 개새끼랑 기호와 강아지랑 기호가 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미는 같지만 이 기호의 차이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그죠? 어떤 이 개새끼라는 기호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 기호들 사이의 어떤 관계가 달라지면 또 어떤 하나의 기호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어떤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과의 예를 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김남주 시인에 나오는 어떤 이 사과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시에서 사과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과라는 기호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비레름텔 알죠? 그 화살 쏘는 거.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 놓고 화살 쏘시는 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 그 사과. 기호적으로 사과는 같죠, 여러분? 하지만 어때요? 가치가 다르죠. 지금 이 김남주 시인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사과라는 기호와 비레름텔이 자기 자식의 머리 위에 올렸던 그 사과라는 기호랑은 같은 기호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때요? 역시 의미가 달라지죠.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진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의미는 당연히 같지만 그죠? 그 맥락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시에서 나타나는 시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 김남주 시인의 사과는 사랑과 열매 맺는 가을, 나눠갔다 등과 같은 기호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그죠? 그 사랑과 결실, 사랑과 나눠가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반면 비르름텔의 어떤 사과는 총독, 아들의 머리 위, 그죠? 화살 등의 어떤 기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기호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기호의 가치란 말은 뭐라고 했죠? 기호의 가치는 기호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사과라는 기호는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사과가 들어있는 그 주변의 기호들이 있죠. 자,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그러니까 사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기호들이 있죠. 그 기호들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얘기입니다. 그 기호들이 다르죠. 그리고 아까 비르름텔의 그 사과는 어때요? 비르름텔은 총독이 아들의 머리에 얹어놓은 사과를 향해 떨리는 가슴에 활시를 놓았다. 뭐 이런 표현에서 역시 그 비르름텔, 아들, 머리 위,
활시위 이런 기호들이 다르죠. 주변에 있는 기호들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 이게 여러분 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호들 간의 어떤 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이 사과라는 똑같은 두 개의 기호가 전혀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차이에 의해서거든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아까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비록 언어가 자의적으로 결정된다 할지라도 한번 기표와 기의가 만나면, 그러니까 기호와 의미가 한번 결정되면 이것은 고정된 거다라고 소시르 스스로 얘기했지만, 정작 소시르의 어떤 가치론으로 넘어오다 보면 오히려 얼마든지 주변의 어떤 그죠? 주변의 어떤 기호들의 어떤 관계와 차이에 의해서 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종의 어떤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호의 의미는 구조 안에서 고정된 것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의미나 받아들이는 의미는 이러한 구조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입장인 거죠. 첫 번째 기호의 구조주의 입장이 구조 안에서 결정되고 개인이 사용하는 의미나 받아들이는 의미는 이러한 구조의 효과다. 반면 뒤에서 나오는 이 명제, 가치에 대한 명제는 체계화된 기호의 망 속에서도 기호의 의미 가치가 얼마든지 어때요? 가변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준 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언어 구조주의 안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여러분 고정성을 갖고 있는 특성도 있는 동시에 변화 가능성의 특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적 측면과 탈근대적 측면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시르 스스로요. 본인이 이것을 의도한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결국 소시르에 대한 해석의 방식에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모순이 드러난 것 같아요.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그래서 구조 언어학의 어떤 기착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소시르의 언어학을 이제 누가 받아들였는가 이런 얘기겠죠. 소시르의 언어학을 우리 이제 살펴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야콥슨이 나오네요. 야콥슨, 투르베츠코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살짝 하고 넘어가죠. 이게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어떤 이제 계열이 생기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면서요. 그리고 이제 이 야콥슨의 영향을 받은 게 또 친구 레비스트로스입니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는 또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구조주의 언어학과 방법론과 사고방식이 결국은 언어학을 넘어서 인문사회과학 분야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는 게 이 레비스트로스의 연관성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제 특징을 정리해보죠. 그러면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야콥스는 또 받아들였는가? 후대의 사람들은요. 기호의 구조를 인간의 기호 사용 능력으로 환원한다. 기호의 구조라는 건 인간의 기호 사용 능력이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먹었다라는 말을 예로 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먹었다라는 단어는 단지 하나의 단어만이 아니다. 먹었다고 하면 무언가를 먹었을 거고 또 누가 먹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여러분 먹었다는 수로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먹었다라는 말에는 누가 무엇을 포함되어 있고 먹었다라는 말이 그 어떤 인접한 단어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인접성을 갖는 기호들이 하나의 기호로 표현되는 경우를 야콥스는 이제 환유라고 표현합니다. 환유. 어떤 인접성, 내가 무엇을 먹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접성이죠. 그리고 뭐랄까 또 환유와 은유의 개념인데 환유는 인접성이죠. 나는 사과를 먹었다 할 때처럼 이 먹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인접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인접한 어떤 표현들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다 할 때 이게 빵이 될 수도 있고 우유가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고 라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이런 유사성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성이죠. 대체되는 관계 유사성을 은유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 그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결국 아까 소시르가 얘기했던 그 결합관계와 계열관계 그거를 좀 다르게 바꾼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 뭐 은유와 어떤 이제 그죠? 환유 이런 개념들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이게 락관 가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다룰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네요. 얘기하다 보니까요. 어쨌든 소시르의 결합관계와 계열관계가 이제 소시르는 단지 그것의 의미를 언어의 구조를 뜻하는 뜻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라면 야콥슨의 어떤 이 은유와 환유는요 기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실어증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건 제가 봐도 오늘 저희 수업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괜히 더 얘기해봤자 복잡만 해질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이 인간의 사고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이 인간의 사고 안인데 그것이 특히 어디 인간의 뇌 안에 있다고까지 얘기한 게 이제 야콥슨의 개념입니다. 왜냐면 이제 뇌 생리학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실어증 유형을 연구할 때요, 야콥슨이요, 이거 실어증, 우리가 뭐 말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인접성이 어떤 실어증이 있어요. 인접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괜히 약간 은유다, 환유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실어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최근에 어때요? 뇌의 어떤 부분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막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구성하는 능력이 인간의 어떤 사고, 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의 어떤 부분이 이제 망가지면 그런 어떤 우리 언어의 능력이 없어지니까요. 자, 그랬고 됐고요. 어제 끝났습니다. 결국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뇌,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보다 언어의 구조가 야콥슨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선언적인 언어 사용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선언성이죠. 그것이 깨지거나 말 그대로 사고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깨지게 되면 그 어떤 언어적 사고 구조가 깨어지면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과정이 불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인간이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기호의 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극적 측면을 갖지만, 그쵸? 어쨌든 지금 계속 개념이 언어 구조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훔볼트도 그랬고, 소시르도 그렇고, 지금 야콥슨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를 형성하는 어떤 구조, 그죠? 언어를 형성하는 어떤 이 토대,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딱히 이제는 코드 전원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진리란, 여기서 결론이네요. 진리란 소통 구조의 전체에서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혀 헷갈리시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언어라는 것, 이제 언어학에 오면 이제 소통이론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이제 말 그대로 언어라는 건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언어를 듣는 수신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죠. 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메시지. 그러면 메시지를 만들거나 전달된 메시지를 해독할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코드. 그죠? 그러니까, 코드가 있어야지만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메시지라는 건 일단은 그러니까 이미 뭔가 언어화되기 이전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뭔가 내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는 코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는 그런 전달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주는 어떤 조건이다.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 전달해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을 가능해주는 보편적인 어떤 요인들. 그렇죠? 그 언어학은 뭐다? 이런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 될 거다라는 거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방식, 어떤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게 언어학의 측면이 됩니다. 그렇죠? 즉, 그럼 이렇게 되면 진리라는 건 뭐다? 결국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진리라는 건 그냥 메시지의 참뜻, 즉, 발신자가 의도했던 것이 수신자에게 어떤 보내려던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수신자는 진리를 읽어내는 자, 발신자는 그 진리를 이제 보내려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코드라는 것은 메시지에서 진리를 읽어내는 수단이 되고요. 결국 진리라는 것은 소통 구조 전체에서 어떤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메시지로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진리라는 건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요. 이제 언어학이라는 것, 야콥슨의 언어학은 특이한 것은 소시르의 언어학을 어떤 근대적인 주체 철학과 과학주의 방향으로 더 강하게 끌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잠깐 한번 끊고요.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참 재미없는 수업이죠. 죄송합니다. 일단 언어 철학 자체가 좀 재미가 없고요. 하지만 이게 또 논리학 좋아하시고 이쪽 언어적인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되게 재밌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참 전달도 재미없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녹음 그대로 올려야 될지는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언어 구조주의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소시르까지 넘어왔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어쨌든 언어 구조주의적 측면 있죠. 똑같이 훔볼트와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랑그 어떤 사회적 규모 안에서 어쨌든 뭔가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언어적 틀 안에서 우리는 사유도 거기서 나온다. 언어적 구조 안에서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소실이 아까 매력 중에 하나가 뭐였다? 아까 가치에 대한 측면이 있었죠. 어떤 역동성, 변화에 대한 부분이요. 탈근대성에 대한 어떤 측면도 갖고 있었다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 뒤에 야콥슨까지 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후대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다의 어떤 측면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어 구조주의적 측면에서 소시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더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아까처럼 이 구조주의의 측면이겠지만 또 그걸 탈구조주의적 측면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굳이 지금 이 이진규 교수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지금 그 이후에 구조주의 학자에서 우리가 계열이 끝난 게 아니라 어쨌든 또 탈구조주의로, 그죠? 포스트 구조주의로도 넘어가는 학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소시르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 탈구조주의적 측면도 함께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제 푸코나 어쨌든 들레즈까지 가면 그분들은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쪽으로 가거든요. 철저하게 어떤 구조주의적인 제한성 안에서 좀 벗어나는 역동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포스트 구조주의니까요. 자,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재미없는 수업 듣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비트겐슈타인도 짧게 하고요. 진짜 이건 더 짧게 할게요. 더 짧게. 어차피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한 게 또 비트겐슈타인이니까요. 정말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